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 오늘 48번째 헨리 어빙입니다. 헨리 어빙의 사진입니다. 꼭 사실주의나 자연주의라는 사조상의 명칭이 붙지 않더라도 1800년대를 일관해서 연기에 자연스러움이 추구되어 온 것은 분명한 일이죠. 고전주의나 낭만주의에서뿐만 아니라 1700년대 등장하는 감상적 시민극이나 1800년대를 풍미한 멜로드라마에서도 뭔가 틀에 박힌 음성과 몸짓 연기를 벗어나 살아있는 역할로서 관객에게 다가가려는 연기자들의 시도가 비교적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이제 20세기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영화나 TV 같은 매체들의 대중적 영향력과 긴밀한 관련을 맺게 됩니다. 특히 연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매체들의 대중적 작용은 그러한 흐름에 함께 어우러지거나 아니면 반발하거나 간에 이제 더 이상 무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게 되죠. 1800년대 영국의 무대를 마무리하는 연기자는 헨리 어빙입니다. 연기자로서 어빙은 멜로드라마에서부터 셰익스피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역할들을 소화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자신만의 독특한 풍치를 넣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 풍치에는 멜로드라마적 그로테스크의 여운이 있죠. 지방 무대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낸 뒤 런던에 들어와 1811년 극작가 레오폴드 루이스의 멜로드라마 종소리로 헨리 어빙은 하룻밤새 스타가 됩니다. 평생에 그는 800회가 넘게 이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고 합니다. 1878년 어빙은 라이시엄 극장의 주인이 되는데요. 극장이 불에 타기까지 20여 년 동안 어빙의 독선적인 극장 경영은 악명이 높았죠. 극장의 지배인이었던 브램 스토커가 1897년에 발표한 소설 드라큘라가 어빙에게서 받은 영감이라는 소문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면 어빙의 생김새에도 왠지 드라큘라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헨리 어빙입니다. 뭔가 드라큘라의 역할에도 잘 어울릴 법한 듯 싶은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죠. 예, 내 개인적인 느낌인가요? 아, 어쨌든 라이시엄 극장은 19세기 후반 런던의 대표적인 극장이자 셰익스피어의 메카로 자리매김됩니다. 1881년 독일의 작센 마이닝겐 공국의 공작 게오르크가 극단을 이끌고 영국을 방문합니다. 1870년대 단순하고 상투적인 영국의 무대와 비교할 때 훨씬 더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작센 마이닝겐의 무대는 어빙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180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이자 연기자인 디온 부시코트 또한 어빙에게 있어 영감의 근원입니다. 디온 부시코트의 멜로드라마적 감성은 진지한 셰익스피어 연기자이고 싶었던 에드먼드 킨의 아들 찰스 킨에게도 작용해서요. 연기자로서 찰스 킨이 가장 빛나던 순간은 부시코트의 멜로드라마에서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시코트의 멜로드라마 중에는 1859년작 호녀라 또는 루이지애나에서의 생활처럼 인종 문제를 다룬 것도 있지만 부시코트에게 사회적 이슈와 흥행이 별개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시코트가 분한 최초의 주인공 역할은 1852년 흡혈귀에서 흡혈귀 알렌 레비경이었습니다. 그의 흡혈귀에서 천재성을 엿본 비평가도 있었고요. 부시코트는 저작거리 관객의 취향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영어권 국가들에서 공전의 흥행을 기록한 아름다운 아일랜드 처녀는 실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원래 소설이 원작인데 부시코트는 관객의 취향에 따라 적절하게 원작을 개작했죠. 하지만 그렇게 개작한 멜로드라마 속 어딘가에 인간의 삶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진실의 편린이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평론가는 부시코트의 작품에서는 아일랜드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 숨쉰다고 극찬을 하기도 합니다. 부시코트는 작가라기보다는 번안가가 더 어울릴 정도로 다른 작가의 작품들을 효과적으로 리메이크합니다. 그의 말을 빌면 극본은 써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써지는 것입니다. 예,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그가 프랑스 오리지널 파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개작한 런던의 가난한 사람들은 공연 장소에 따라 뉴욕의 가난한 사람들이 되거나 리버풀의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죠. 글공장의 공장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엄청난 양의 작품을 발표한 프랑스의 작가 외제인느 스크리브는 1830년 혁명의 혼돈 속에서 프랑스 중산층에게 익숙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 저작거리의 관객에게 안정과 위안의 체험을 제공하죠. 일단 세련된 글솜씨와 작품 구성 능력을 기본으로 관객에게 가까이 있는 세계의 디테일한 묘사는 사실주의적 경향의 연결고리로 스크리브를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아일랜드 후배 극작가들인 신과 오케이 씨는 젊은 날 그렇게 부시코트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디온 부시코트의 프로페셔널리즘은 그로 하여금 철저한 리허설을 고집하게 합니다. 물샘 틈 없는 대본과 철저한 리허설 그리고 관객의 취향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은 부시코트를 19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연기자 중 한 명으로 기록에 남게 하죠. 입센과 버나드 쇼의 사실주의적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경향을 받아들이지 않은 어빙이지만 어빙의 연기에는 확실히 이전의 연기와는 구별되는 근대적인 개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빙의 햄릿은 이전의 햄릿과 구별되는데요. 이제 어빙의 햄릿에서 거추장스러운 깃털들이 치워지고요. 현대 익숙한 까만 튜닉의 햄릿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헨리 어빙은 1895년 연기자로서는 최초로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중산층 윤리가 지배적이고 연극을 부더덕의 온상으로 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이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1898년 라이시엄 극장의 화제로 모든 것을 잃은 어빙은 1905년 지방의 한 극장에서 테니스의 베케트를 공연하던 중 극중 베케트의 신이시여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대사를 마지막으로 숨을 거둡니다. 1871년 종소리 개막 공연이 끝나고 집에 오는 마차 안에서 둘째를 임신 중이던 어빙의 부인 플로렌스가 남편에게 당신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며 평생을 살 생각이에요 라고 말을 건네는데요. 그 말을 듣는 어빙은 그 자리에서 마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다시는 부인을 찾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인의 빈자리는 라이시엄의 극장의 동료 연기자 엘렌 테리가 메우게 됩니다. 엘렌 테리의 사진입니다. 연기자를 부모로 태어난 엘렌 테리는 어린 나이에 찰스 킨의 연기 지도를 받습니다. 16의 나이로 30살 연상의 화가 와츠와 결혼하지만 1년도 안 돼 이혼하고요. 이후로 그녀는 2번 더 결혼하는데 그 밖에도 여러 관계들을 경험합니다. 헨리 어빙을 만나기 전 건축가 고드인과의 사이에서 2아이를 낳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고든 크레이그입니다. 연극을 고대 제2의 총체적 몰입에 비유한 크레이그는 영국에서 연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연기자를 인형으로까지 비유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죠. 1898년까지 그는 헨리 어빙의 라이시엄 극장에서 햄릿을 연기합니다.
그는 어빙을 역사상 존재한 가장 위대한 연기자라고 평가합니다. 대담하고 개방적인 앨런 테리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윤리적 규범 속에서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유지한 것은 그녀의 솔직한 기품이 한몫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동성애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스카 와일드를 칭송하기까지 하죠. 무대에서 그녀의 아름다움과 민첩함 그리고 자연스러움은 버나드 쇼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에 그녀의 출연을 열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라이 시험에서 어빙에게 충실했던 그녀는 버나드 쇼와의 만남을 뒤로 미루게 되죠. 실제로 어빙은 자기중심적 성격이 강한 연기자입니다. 엘렌 테리에게 정말 잘 어울렸을 당신의 뜻대로 해서 로잘린드 연도 역도 자신이 연기할 만한 상대역이 없다는 이유로 라이 시험의 무대에 올리지는 않죠. 어빙과 갈라선 1903년 엘렌 테리는 런던 임페리얼 극장을 인수하고요. 그녀는 무엇보다도 어빙 때문에 공연하지 못했던 입센과 버나드 쇼의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들은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엘렌 테리의 말년의 모습들은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극작가 버나드 쇼가 한눈에 사랑에 빠진 연기자는 패트릭 캠벨입니다. 첫 번째 남편의 이름을 그대로 예명으로 쓴 그녀는 보통 패치란 예칭으로 불리고요. 버나드 쇼는 1910년에 14년에 발표한 피그말리온에서 그녀를 염두에 두고 꽃파는 소녀 일라이자 두리트를 창조합니다. 나이 49세의 그녀는 일라이자를 성공적으로 연기합니다. 셰익스피어 오피리아, 레이디 맥베스뿐만 아니라 입센의 작품들에서도 그녀는 연기자로서 자신의 개성을 10분 발휘합니다. 30년대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나이 든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패트릭 캠벨의 사진입니다. 버나드 쇼가 피그말리온을 쓸 때 그는 히긴스 교수로 연기자 조지 알렉산더를 염두에 두는데요. 알렉산더는 우아한 세인트 제임스 극장의 중심 연기자로서 젠다성의 포로로서에서 주인공 역할로 명성이 자자한 연기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기회를 놓치죠. 캠프웰 부인과 한 번 더 공연하느니 차라리 죽겠소. 조지 알렉산더의 사진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연기할 필요도 없이 무대에서 그냥 편안하게 제 모습대로 있는 연기자입니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렉산더는 연기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다. 와일드의 1895년 작품 성실함의 중요성에서 그는 자신이 맡은 역할인 존 오싱을 연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런 연기로 그는 기사자기를 쓰여봤죠. 한편 많은 평가들이 19세기 최고의 햄릿으로 꼽는 영국 연기자 존스턴 콥스 로버츠는 상대 오피리어를 연기한 캠프벨 부인을 오랜 세월 연마합니다. 그런데 캠프벨 부인은 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하죠. 그는 44세에 처음으로 햄릿을 연기합니다. 로버츠는 내가 도대체 왜 연기를 하는 거지? 라는 대답 없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평생 연기한 대표적인 연기자입니다. 1916년 은퇴한 그는 훗날 다음과 같이 씁니다. 햄릿의 의상을 벗을 때 조금의 미련도 없었다. 오직 홀가분한 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존스턴 콥스 로버슨의 사진입니다. 로버슨 역시 1913년 60세의 나이로 기사자기를 수여받습니다. 그의 햄릿은 1913년 무성영화로 제작되어 지금도 그가 연기한 절정의 햄릿을 엿볼 수 있습니다. 30년대에 나온 대사 음반으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하여 1920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끔 무대로 돌아와 옛 동료들의 공연에 참여하곤 했던 스카이어 벤크로프트도 영국의 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사자기를 수여받죠. 허버트 비오범 트리의 사진인데요. 극장 경영에 탁월한 재주가 있던 연기자 허버트 비오범 트리도 1919년 기사자기를 수여받고요. 같은 연기자였던 부인 모톨트와 함께 헤이마켓 극장을 사들여 경영의 수완을 발휘한 그는 여세를 모아 여왕폐하 극장을 짓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죽자 이 극장은 여왕폐하 극장으로 바뀝니다. 허버트 비어범 트리는 1905년부터 1916년까지 셰익스피어 축제를 기획하며 1904년에는 왕립연극예술 아카데미라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연극 연기 전문 학교를 세웁니다.
이렇게 1900년대 이르면 영국의 연기자들 중에 적지 않은 수의 연기자들이 기사자기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